네, 어서 오세요. 가설이라는 게 말이죠. 아직 증거가 없고 증명되지 않은 의심스러운 생각을 우리가 가설이라 그러죠. 언더티시스라 이 말이에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말이다 그러면. 근데 공산주의라든가 이제 페미니즘이라든가 이제 근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말이에요. 어떠한 역사적 경험적 증거나 논리적 증명을 해낸 적이 없어요. 근거란 것이 고작 가설이라 이 말이죠. 하기야 뭐 존 애담스 같은 미국 건국 아버지들도 민주주의도 가설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민주주의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죠. 그 소련의 1920년대 여성 문제 그 세계적인 석학이 있어요. 웬디 골드만이라고. 마르크스 앵겔스, 레닌, 부하린 그 누구도 가족의 변화와 결혼 문제, 여성 억압에 대한 경험적이고 즉 역사적이고 이론적인 연구 결과를 낸 바 없다 그랬어요. 그래 놓고 그냥 가설을 따라갔던 것뿐이죠. 음. 세상이 이렇게 흘러왔어요. 레닌도 그랬고 클라라 제트킨도 그랬고 콜론타이도 그렇고 가설을 실험하겠다 그랬어요. 여성을 앞두고 실험을 하겠다 그랬다고. 레닌도 그랬잖아요. 파블로프 박사 찾아가서 사람을 실험해 보고 싶다고. 이놈들이 이런 놈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1920년대 볼셰비키 페미니즘 광풍으로 소련 여성들 백 수십만 명이 죽어나갔고 그 자식들도 죽어나갔어요. 가족이 파괴가 돼버렸으니까 농촌 도시 모두 생산력이 추락했죠. 이런 비참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뭐 슐라미스 파이어스톤이나 뭐 케이트 밀렛 같은 애들이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하고 나온 결과를 그저 무시한 채 1920년대 폭망했던 이 볼셰비키 페미니즘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했다고 말해요. 그래도 1970년대 페미니스트들이 앵겔스를 좀 비판하진 않았나? 비판한 내용 내가 봤어요. 말꼬리만 물고 늘어지던데? 누가 비판했다 그래? 이 가설을 그대로 인정하고 가져갔어요. 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앵겔스가 그랬죠. 그리스의 지배계급이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통제하려고 국가를 만들었다고. 날 무슨 개소리가 다 있냐고요. 일단 서구에는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그리스 시대 연구서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고대 그리스에 얼마나 많은 노예가 있었는지, 그 노예가 지위가 어땠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노예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 소유권, 노동권, 소송권, 가족권, 이동권, 시민권, 종교권, 군 복무권, 이 모든 권리의 차원에서 노예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지위가 다 달랐다고. 어? 이 페미니스트들이 툭하면 여성을 노예랑 비교하는데 우리는 그리스 노예의 지위를 알지 못해요. 허망한 말이라고 이게. 게다가 시민의 아내하고 어린이가 자기들이 부리는 노예랑 같은 선상에서 취급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이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말이죠. 그 앵겔스는 자꾸 그 국가를 세웠다와 국가를 이용했다를 자꾸 혼동하는데 뭐 책을 쓰던 때가 64살이야. 아직 노망 덜 들 나이인데 왜 노망이 들었다고? 앵겔스는 또 일부 일처제 또는 가부장제는 역사의 산물이라 그랬어요. 자본주의의 가족은 소유권을 합법화하는 핵심 고리라 그랬어요. 일부 일처제나 가부장제나 기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류학적인 대상이지 역사적 대상이 아니라고. 가설로만 존재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기원을 알 수 없을 만큼 1만 년의 역사를 가진 것이라면 그거는 인간 정신에 걸맞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지속된 거라고. 이런 문제는 역사학으로 따질 게 아니라 인류학에서 다룰 문제. 그걸 자꾸 역사화시키면 어떡해.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아무리 인정한다 하더라도 일부 일처 가족 이전에 소유권이 있었는지
이후에 생겨났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모든 게 가설이야. 엿다 대고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냐고. 자본주의 하에서 가족의 가치가 소유권 행사에 있다고? 이건 부르주아와 가족이라고 해드려서 맞는 말이 아니에요. 응? 엥겔스는 갑자기 시간을 훌쩍 건너뛰어 갖고 자본주의 사회의 가정관리가 공적 성격을 잃었다 그랬어. 그래서 가족은 더 이상 사회와 관련이 없다. 미친 소리죠. 가정관리는 말이에요. 자본주의 체제라 하더라도 사적 성격, 공적 성격 모두 갖고 있어요. 아, 딱 좀 보면 알잖아요. 국가하고 지방자치제 세금 가족 단위로 부과된다고.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남편의 공적 모임 아내가 항상 참여하게 돼 있어. 아내들은 자체적인 사회적인 모임이 따로 있어. 그런 모임을 통해서 공적 경제 지식을 배우고 공적 생활과 연관한다고. 아이들 교육도 공적 성격을 지닌 거예요. 교육에 들어간 제반 공적 비용들 가족 내부에서 사적 관계에 다 영향을 끼치잖아. 형, 오빠, 자매들이 공부 가르쳐주고 누구는 또 그러잖아. 왜 동생을 학교에 보내주고 나는 공장에 보내고 그러느냐가 막 불만을 터뜨리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형이나 동생한테 교육비를 대주면서 추후 보상을 바라는 다른 형제 자매들의 그 기대 심리가 있다고. 이 모두 공적 성격하고 사적 성격이 가정 내에서 혼재돼 있다고. 뭐가 사회랑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 말이나 막 했다고요. 엥겔스가. 중요한 건 이 엥겔스의 말을 페미니즘이 그대로 들었다는 거예요. 엥겔스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내라고 하는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를 비참하게 기술해가지고 가족 바깥으로 끌어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은 사적 서비스가 되었고 아내는 사회생활에 대한 모든 참여에서 배제된 수석 하인이 되었다. 부르주아 가족 얘기하는 건데 어떤 부르주아가 들어도 웃을 말이에요. 이 말은. 19세기 서구의 그 대부르주아 안에는 사적 공간에 자주 머물렀죠. 물론. 하지만 결국 바깥에서 소비하는 유한 계급이었다고. 부르주아라고 다 똑같은 부르주아도 아니고 보통 부르주아들 19세기 공장주 아내들 직원들 밥 해주고 납품업자 챙기고 다 정신없이 그렇게 살았잖아. 뭐가 사회적 생산에 대한 참여에서 배제가 됐다는 거야. 노동자의 아내는 남편과 똑같이 공적 공간, 사적 공간 오고 갔고요. 부르주아라 하더라도 공장 직원들 챙기고 살았다고. 되지도 않은 말을 저렇게 하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가족을 함부로 사적 공간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공적 공간도 끼어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함부로 말하잖아. 크리스토퍼 레시가 얘기한 대로 가정주부라고 하는 단어는 1950년대에 나타났다고 말해요. 산업이 집중화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남자의 근력이 엄청나게 필요로 할 때, 전쟁 때는 여자들이 나서지만 전쟁이 아닐 때는 여자들을 가정으로 뒤로 미루고 남자들이 완력을 써서 산업을 일으켰다 이거예요. 그때 외에는 가정주부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남자 여자 모두 사회 생산에 참여했다 그 말이죠. 임금 노동이 나타나니까 가사가 무임금 노동이 되었다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말하는 마르크시스트들이 많아. 바깥의 기준을 가정 내부로 끌고 오는 거야.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건 뭐랑 똑같으냐 하면 바깥의 창부 체계를 가정 내부 안으로 끌고 오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는 부부간간이라는 단어가 생겨나는 거예요. 바깥에서 떠돌아다니는 기준을 함부로 인간 내부에 아무렇게나 적용하는 게 아니죠.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게 그 내용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그 엉터리가 어디에 근거하는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이 마르크시즘, 사회주의 페미니즘이에요? 절대 아니죠. 페미니즘 전체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경제적으로 우월한 남편이 성적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여자는 범죄가 된다. 일부 일처제는 핑계였다. 바깥에 다 딴 여자 데리고 있었다 이 말이죠. 지금 어느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 많은 남성의 그 첩살이 문화, 첩문화
이건 뭐 전쟁, 기근, 질병, 뭐 친족 유지를 위한 사회 질서를 위해서 교회와 공동체가 예외적으로 배려해줬던 중세부터 시작했던 그 제도들 아니에요. 게다가 자본주의 시대 들어서는 임신하는 여성들 불륜하면은 가족 자체가 뽀개져 버린 점. 어? 상속에도 문제가 생기고. 가족 자체가 무너지면 국가나 교회도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스웨덴이나 중국을 보세요. 바캉스 떠나거나 기분 나쁘다고 집을 훌쩍 나가갖고 임신해갖고 들어왔잖아. 가족이 팍팍 뽀개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나라 체제는 오래 못 가는 겁니다. 도대체 앵겔스가 생각하는 이런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모르겠어요. 가족이 경제적 단위라는 거야. 자산과 가족은 돈으로만 만들어졌다는 거야. 이거 완전 미친 소리죠. 그 부르주아 집안에서 우리 자식들이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도록 교육하고 막 기대감으로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고 이게. 감상을 벗어내면 그러면 부부간의 애정, 자식에 대한 사랑, 모성애 모든 게 다 감상이라는 거야 지금. 그 인간의 호르몬적이고 기질적이고 환경적이고 상호작용적인 판단, 정서적 판단 하나도 없이 가족과 불륜이라는 거를 오로지 경제적인 논리로만 바라보고 있잖아 지금. 게다가 가정관리는 수백 년 아내가 이끌어왔어. 무슨 남자가 주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은근하게 얘기를 하냐고. 변증법이라는 게 그래요. 사랑의 반대가 돈이라는 거야. 돈의 반대가 자유라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돈의 반대는 자유가 아니라 돈이 아닌 모든 인간의 덕목이라고. 응? 경제 문제에 반대되는 것은 인간의 실현, 인간 사이의 배려, 희생, 인간들 사이의 공존 이런 것들이 반대되는 덕목이지 오로지 자유만이 반대야? 이런 바보들이 어딨냐고요. 마르크시즘에서 말하는 변증법의 두 항목은요. 언제나 생각이 똑같을 때 두 항목을 세워요. 좌파, 우파처럼. 응? 둘 다 똑같은 인식론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물질주의. 내가 돈 더 많이 벌겠다. 그거라고. 돈이 없으니까 자유를 떠든 거라 이 말. 내가 노동자니까 부르주아도 노동자로 내려 끓여. 이게 공산주의라고? 노동자의 반대 항목은 부르주아라고 딱 찍어놨어. 미친 거 아니야? 노동자의 반대 항목은 부르주아가 아니라 노동자가 아닌 모든 인간의 위치가 된다고. 자영업자라든가 소상인, 무역업자, 공무원, 지식인들, 금융업자 이 모두 부르주아가 아니에요. 노동자의 반대편에 서 있다고. 이렇게 많아 그 수가. 근데 부르주아면 산업 부르주아만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세상을 이렇게 흑백 논리로 보니까 공산주의가 그렇게 실수를 많이 저지르다가 쫄딱 망해버린 거라 이 말이야. 완전히 바꿔버리든가. 중국, 베트남 뭐 다 바꿔놨잖아요. 북한. 안 된다니까 그 체제는. 이 변증법적인 양짝. 식민지 근대론도 마찬가지예요. 어째서 부르주아 우파와 노동 좌파가 동시에 식민지 근대화론자가 될 수 있는가는 너무너무 이해하기 쉬워요. 물질주의라 잘해서 그래. 둘 다. 어째서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 3년 만에 자본주의를 도입했는지 그것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공산체제 중국과 베트남에서 어찌 그렇게 물질주의가 극에 달해 있는지 그것도 우리는 어느 부분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부르주아나 마르크스 노동자나 물질적 풍요 이외에 어떤 다른 삶을 꿈꿔본 적이 없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좌파 우파가 둘 다 똑같은 놈들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 창의성을 갖고 살 수도 있고 사회적 관계에 기대어 살 수도 있고 자연으로 돌아가 살 수도 있고 정신적인 행복을 물질보다 더 추구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 이런 기준 다 없애버리고 오로지 물질적인 풍요만을 생각하고 지랄들을 했으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자가 되고 노동자
마르크시스트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천민적인 부르주아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엥겔스로 다시 돌아와서 여성 해방의 첫걸음이 유급노동이랍니다. 집 나가려는 거예요. 가사하고 양육은 국가가 맡아서 해줄 테니까 나가라. 나가서 돈 받고 일해라. 그러면 여성이 해방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응? 엥겔스가 영국에서 자료를 갖고 와서 영국 노동자의 상태를 쫙 기술했을 때 뭐라 그랬어? 응? 임금을 낮추려고 유급 노동의 여성들을 왕창 뽑았다. 영국 공장에서 19세기. 그때 남자는 실업자가 돼가지고 집에서 밥 짓고 살았다. 응? 아내와 아이들이 일하고 돌아오면 남편이 밥을 해갖고 갖다 줬다. 이렇게 안 써놨어? 자기 책에다가? 영국 노동자의 상태라고 하는 책에다가? 잘 알고 있으면서 왜 개소리를 하냐고. 여자를 유급 노동으로 내모는 것은 노동시장의 비용을 낮추려고 하는 자본가들의 농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왜 이따위 짓을 했냐고. 한 걸음 더 나간다고 이 사람. 남성들이 집에서 실업 상태로 방치되면 가사 노동이 그들을 불임화, 여성화시키고 여성이 공장에서 오랜 시간 일하면 모든 여성성을 빼앗긴다라고 얘기했어. 자기가 한 말 잊었어? 사회를 중성화시킨다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는 거라고. 여자가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노동시장의 비용을 크게 낮춘다는 사실 이거 잘 알고 있었고 또 너무 여자들이 공장에서 오래 일하면 여성성이 사라진다. 이건 뭐 나는 잘못된 생각 같은데 아무튼 뭐 엥겔스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이 중성화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꾸 사람들은 내가 무슨 책을 좀 설명을 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상한 사고방식 갖고 있어. 신경질 나게. 그게 노예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성 역할을 전환하는 것은 자연적인 관계라기보다 사회가 규정한다. 이거 페미니즘이 하는 얘기죠. 주디스 버틀러가 하는 얘기 같아. 그죠? 젠더 페미니즘이다 그 말이에요. 여성 유급 노동을 통해 가족을 훼손하고 사회의 경제적 단위로서 가족을 폐지할 수 있다. 목적이 명료하죠. 페미니즘. 가족을 파괴하는 거예요. 뭘 새로이 들은 것처럼 그래. 원래부터 페미니즘은 가족을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이든 사회주의적 페미니즘이든 급진 페미니즘이든 무슨 개 페미니즘, 뭐 소 페미니즘, 말 페미니즘 간에 모든 페미니즘의 목적은 가족을 파괴하는 거예요. 말로 그렇게 꼭 강조 안 했다고 해서 그래요? 응? 칼 마르크스하고 프리드리 엥겔스는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서로 융합되기를 바랬어요. 뭐 지들만 그래? 학자라면 누구나 원하는 게 사회와 자연 사이의 일반 법칙을 따지는 거라고. 응? 다시 말해서 인간이 어디까지 자연이고 어디까지 인공적으로 사회적이냐. 인간은 어디까지 아이디어란 형태를 인간의 손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인공지능까지 오긴 왔죠. 물론.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거는 모든 학자들이 다 궁금해하는 거예요. 1844년 도이치 이데올로기에서 이 둘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가족은 자연적 관계와 사회적 관계가 중복된 이중 조직이다 그랬어요. 아주 정상적인 사고다 이 말이에요. 남녀가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노동도 그렇게 분업화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38년 전에 노망이 들었어 이놈의 새끼들이. 젊었을 때 얼마나 성실하고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 역사에서 자연을 찾고 자연에서 역사를 찾겠다 그랬잖아. 공부 얼마나 성실하게 하려고 그랬어. 이랬던 것들이 이제 노인이 되니까 말이야 대가리가 썩어가지고 노망이 들렸다고. 1860년까지도 그랬어요. 다윈의 그 종의 기원 마르크스가 입에 거품을 물었지.
그리고 다윈한테 편지까지 써가지고 책 헌사한다 그러면서 책 서평까지 써달라고 막 조르기까지 했다고. 엥겔스도 그랬어. 우리 공산당 선언이 이제서야 진실의 토대를 찾았다 그러면서 다윈의 종의 기원을 가지고 흥분을 했다고. 이랬던 엥겔스하고 마르크스가 왜 노망이 들었을까? 일단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투쟁 의식 때문에 그래요. 1859년 다윈의 책이 유럽에 도착했을 때 이 책 좋아했던 대다수가 부르주아였다고. 1950년대 그랬잖아요. 존 디 록펠러가 대기업이 성장한 이유는 적자 생존 때문이며 장미가 주변 새싹을 죽이고 빚을 내는 것처럼, 새싹이라고 하는 건 노동자를 얘기해요. 사업도 기업가가 악하기 때문에 자라난 것이 아니라 자연과 신의 법칙에 따라 그리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적자 생존에서 승리한 이들은 부르주아고 패배한 자들은 노동자다. 이건 자연의 법칙이니까 개소리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엥겔스, 마르크스가 깜짝 놀랐죠. 자기네들의 자연사적 토대로 쓰려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부르주아들의 경전이 되어 있다 그 말이야. 안 되겠다 싶은 거야. 그래서 부르주아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이 종의 기운을 사회에다 적용하지 말라고 난리를 쳤다고 말해요. 마르크스가 죽고 나서 자연변증법에다가 또 이렇게 적어놨어. 동물은 있는 거 그냥 수집하지 않느냐. 하지만 인간은 뭐가 됐든 생계수단을 만든다. 인간이 없었다면 자연은 생계수단을 생산하지 못했을 것이다. 동물사회의 법칙을 인간사회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인간이 없었다고 자연의 생계수단을 생산하지 못해? 자연은 생계수단과 생계 목적을 자연 그 자체로 갖고 있어. 이 바보 같은 엥겔스야. 동물사회 법칙을 인간사회로 이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잖아. 왜 갑자기 얼굴을 확 바꾸냐고. 참 이상한 사람이네. 응? 이게 여자는 만들어진다는 사회 구성주의를 얘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만들어 간다는 거야. 사회를, 자연을. 자기 주장이 억지라는 건 알고 있지 솔직히. 그러니까 자연반증법 이거 책 탈고도 못했잖아요. 출간도 못했잖아요. 엉터리 같은 소리를 적어놨는데 뭐 어떻게 출간을 해. 그러니까 공산혁명을 빨리 이루어야겠다 이런 욕망이 이런 정치적으로 엉터리 주장까지 이제 하게 됐다고요. 1870년대 이후로 공산주의가 유럽에 불처럼 붙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1870년대 이후로 칼 마르크스도 되게 정치적인 행동을 많이 했어요. 고타 강령 비판이라든가 뭐 과학적 사회주의 하면 낭만적 사회주의 다 이때 만들어진다. 다 이 정치 팜플렛이라 이 말이에요. 학문 끝내버렸다가 1870년 되면 마르크스하고 엥겔스는 더 이상 공부 안 해요. 오로지 정치 활동만 합니다. 그러니까 엥겔스가 이제 학문까지 뒤흔들고 있다고. 인간사를 자연사 위로 올려버려. 즉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공적인 것들이 자연의 법칙보다 위에 쓴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사회 구성주의잖아요. 그죠? 이건 학문이 아니에요. 이건 학문적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정한 거라고. 1884년 엥겔스가 다윈의 자연법칙에 기대던 그 다윈주의를 없애버리고 인류학에 기대입니다. 마르크스도 죽기 전에 그렇게 행동했어요. 다윈의 종의 기원을 버리고 루이스 모건의 고대 사회를 들고 나왔죠. 고대 사회는요 근거가 아예 없거든요. 근데 인간을 단계적인 발전 진화 과정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딱 믿었기 때문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루이스 모건의 문명 단계론을 받아들였다고. 근데 마르크스는 고민이 많았지. 엥겔스는 고민 별로 안 했어요. 마르크스는 고민이 많아가지고 이거 아직 자연과 사회의 문제를 아직 해결을 못 봤는데 이렇게 함부로 고대 사회 하면 될까? 이렇게 끙끙 앓다가 죽었지. 마르크스가 엥겔스보다는 조금 더 철이 든 게 아니라 생각이 조금 더 깊었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페미니즘은 거의 대다수가 엥겔스한테서 갖고 옵니다. 엥겔스가 그랬죠. 그리스 로마 사회 이전 모계 사회라 그랬어. 어디 근거도 없는 개소리였다. 응?
수렵 세계에서는 소유가 없었다 그 말이야. 이 모계 사회에서는. 하지만 부계로 건너가면서 소유권이 생겼고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이 만들어졌다. 일본 어느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공상 과학 이야기 아니야.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일부 일처제를 만들었고 형제간 결혼을 금했으며 가부장 사회를 만들었다. 이 진화론적인 가석에 푹 빠져 있는데 어느 하나도 증거 없는 거라 이 말이라. 고고학적 증거도 없어요. 아예 아무것도. 이 엥겔스의 망상이 여기서 끝나나? 계속 못 먹어도 그거예요. 자본주의 가정이 자본주의 생산 양식과 연관한다. 뭐 이건 맞는 소리지. 당연히 맞는 소리인데 그렇다고 해서 두 부부를 단순히 부르주아 노동자로 딱 나눠놨어. 그래서 고부가 가치 노동은 남성이 하고 저부가 가치 노동은 여성이 한다. 가사 노동을 저부가 가치로 딱 찍어놓은 게 엥겔스다고 말이에요. 이거 페미니스트들이 항상 주장하는 얘기죠. 돈 더 벌고 싶으니까 가사 노동이 알고 봤더니 고부가 가치였더라. 돈 더 내놔라. 이제 안 웃을게요. 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 성관계, 결혼과 가족을 모두 개인과 사회가 서로 상해 작용하면서 만들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역사적 단계에 맞추어서 생산 양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회적 행위로 보기 때문에 이게 사회주의고 페미니즘이기 때문에 들을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성 해방이 완전히 되려면 사적 소유를 철폐하라. 이건 노동자한테 했던 얘기랑 똑같잖아요. 여성들은 사회에 나가서 유급 노동을 해라. 가정사는 공적 산업으로 전환한다. 응? 타가소 지어주겠다. 애기들은 너희들 것이 아니다. 지금 그러고 있죠. 2010년 넘어서서 프랑스 유럽 공동체에서 그러고 있잖아. 유럽 의회에서 아이들은 가족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의 소유다 이렇게 얘기하죠. 맥키넌도 그렇게 얘기했고 공산주의랑 똑같다니까. 그래서 공산사회가 오면 가족이 자연스럽게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개 같은 소리를 했다고. 이건 말도 안 돼. 내용이 개 같다는 게 아니라 근거가 아예 없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개인적인 사랑, 가족의 모성애, 부성애, 우정 모두 어떤 틀에다 가둬놓고 살아갔던 클라라 제트킨 같은 마르크시스트 페미니스트들이 그랬죠. 여성은 남편의 노예로부터 사장의 노예로 변했다. 하지만 뭐 얻은 건 있다. 뭘 얻었는데 그래서? 사장님의 노예가 돼서 뭘 얻었냐고. 이 완전히 탈마르크스적인 말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난 여자가 해방될 과도기를 지나치는 사람이니까 부르주아 노예가 되었다 하더라도 좋다 이거야? 그렇지. 뭐 클라라 제트킨처럼 평생 볼셰비키 남자들하고 어울려 살았고요. 76세까지 그렇게 남자들이 주변에 수없이 많았어. 왜냐하면 공산주의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남자밖에 없었잖아. 두 번째 남편이 18살이나 어린 놈이랑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괜찮았겠지. 고독하지도 않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돈도 있었고 주변에 자기가 직접 부리는 남자들도 무지 많았고 응? 성적으로 관심 있는 어린 공산주의자 무지 천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76살까지 살았으니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00만 명의 여성 중 한 명 정도가 저렇게 산다고. 하지만 보통 중견 페미니스트는 어떻게 되나? 보통 여자들은 또 어떻게 되겠냐고. 엥겔스하고 마르크스, 샤를르 프리에, 앙리 생시몽 모두 이런 정도의 페미니즘을 갖고 있었는데 그 페미니즘의 뿌리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자유지상주의자 아나키스트 피에르 조셉 프루동이었어요. 프루동한테 자본주의 하에서 여성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이 아니라 유대인과 같은 방랑이었을 뿐입니다. 아나키스트 엠마 골드만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했어요. 자기 스스로 유대인이니까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프루동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75년 이보시오. 페미니스트 해방 여성 여러분. 여성 해방 후에는 양성평등이 옵니다. 혼종이 옵니다.
마지막에는 포르노 공화국이 올 것입니다. 포르노크라시. 자유연애라니요. 사랑이라 그러는 건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원래부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뇌종양에 걸렸다면 모를까? 당신의 모든 언사는 당신 윗선에 있는 더러운 남자들이 만든 말 아니요. 남성을 혐오하니까 동성애를 찾고 지성은 흩어지고 그러니까 연예인이나 찾잖아요. 그렇게 떠돌면서 살다가는 인생 망칩니다. 내가 청하는데 가족을 찾아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지금 150년 전이에요. 예? 150년 전에 이 말을 했다고. 그때 페미니스트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요. 남자와 여자는 생식기 이외에는 다 똑같다 그랬어요. 양성평등을 그때 주장했다고. 그 편지를 조세프 루등이 페미니스트 2명한테 편지를 받았어요. 당신 생각은 어쩌니 저쩌니 뭐 여자의 마음을 몰라주네 어쩌니 막 그랬다고. 그리고 보낸 편지에 저렇게 써놨다고. 어? 책으로 이제 나중에 출간됐지만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마지막 편지 그 마지막 글에다가 뇌종양에 걸린 것 같다 그랬어요. 어? 뇌종양에 걸리지 않았으면 그런 말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랬습니다. 이 바깥세계라는 게 나가고 싶다고 나가지는 겁니까 이게? 다 때가 있어요. 응? 환경에 맞추어서 여성들이 나가서 적극적으로 일할 때도 옵니다. 하지만 일부러 가족까지 뽀개가면서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가족에는 지친 당신이 기댈 남자의 힘이 있고요. 아직은 죽지 않은 당신의 아름다움을 발휘할 기회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름다움과 힘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가족에서 그렇게 하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소중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게 아나키스트의 정통 페미니즘이에요. 스페인 여성 아나키스트들도 총 들고 파시스트랑 싸울 때 아기 꼭 낳고 결혼 성사 교회가 아니라 지네 둘이서 꼭 물 떠놓고 맹세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두 남녀 삶의 근본이라는 게 정통 아나키스트의 의견이라고. 요새 젊은 아나키스트들은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어갖고 꼭 마르크스처럼 그렇게 똑같이 행동한다. 국민문화연구소에서요 아나키즘 강좌가 있을 겁니다. 10월 달에 나도 한 꼭지를 맞는데요. 나는 정통 아나키스트라 뭐 아나르코 카피탈리스트라든가 뭐 이런 놈들 뭐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젊은 아이들이 뭐 그런 걸 좋아하나 봐요.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한번 와서 공짜니까 한번 들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